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간보다 좀 늦게 들어왔는데, 자, 우리가 2014년 올해 4월 또는 6월, 시험이 계속 있죠. 6월 달에는 뭐 서울시와 지방직이 같은 달에 있어서 다소 좀 바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희소식은 올해 좀 많이 뽑는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좀 유안 삼아서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 교재는 대체적으로 보면 단원별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1월달, 6월달 우리가 수업 중에 배웠던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요즘에 그 시험의 어떤 경향을 보면 어떤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허를 찌르는 문제도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압축적이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라는 차원에서 본 교재를 갖다가 구성하게 됐습니다. 쭉 봤죠? 그래서 아마 실전적으로 또 문제가 들어가기 전에 3월 달에 이제 동영 모의고사다 또 실전 모의고사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우리 내용을 좀 아우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죠? 오늘 날씨는 좀 포근하네, 그죠? 포근하다는 말이 좀 이상할 텐데 워낙 지난주에 추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아주 따뜻한 기분이 들고 그럽니다. 아무튼 좋은 날씨에 좋은 공부로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제1마당은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 기출문제는 아마 여러분들 풀어본 사람도 있겠고 또 처음 대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올해 작년에 치러졌던 문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를 놨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 셋 중에 시험을 다 보는 사람도 있고 한 가지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봅니다. 수업 중간에 매번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피직이면 100점 100승이다 라는 말 했죠.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좀 안다면 결국 앞으로의 시험이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 또 어떤 수준으로 나올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마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많이 살펴봤을 것이고 또한 작년에 시험 보는 학생들은 좀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일 1마당에는 기출문제를 놨어요. 그래서 어떤 유형이 나왔고 그래서 일부러 해설 정답을 다뤄놨죠. 일부러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한다기보다는 해설 정답 다뤄놨으니까 유형을 살피는 그런 차원에서 간략하게 제 1마당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자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마당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최근에도 역시 훈민정 제차 원리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고 2011년에 있어서는 소위 단모음 체계랄지 국어사회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됐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알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고전 문법을 놓았어요. 보입니까? 고전 문법을 종합반 시간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시험을 앞두고 배경지식 차원에서 이 정도의 수준을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해놨습니까? 나중에 견출지를 좀 이렇게 붙여놔봐요. 알겠죠? 좀 더 책이 더 세련된다면 옆에 견출지 같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다 보니까 찾기가 힘들죠. 그리고 내가 앞에 그 순서를 좀 해놨어야 되는데 순서를 안 해놓으니까 어떤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물론 수업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나갑니다만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전 문법 다음에 이제 고전 시간을 왔어요. 최근에 우리가 유리창과 제명매가를 통해서 또는 참화설이라고 하는 거 있어 없어요? 있죠? 참화설 등 고전 작품들이 더러 나오는 양상을 보았습니다. 물론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작품들에 대한 이해는 좀 있어야 되겠다. 평소에. 그래서 그것을 또 세 번째에 실어놨죠. 보입니까? 보이죠? 그 다음에 나가면 뭐가 나와요? 문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문문부터 시작해서 문장론까지 아주 기본적으로 문제는 문법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문법적인 어떤 이해가 있으면 될 것 같아서 기본적인 문법적 이해도 안 돼 있으면 상당히 힘들죠. 물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좀 전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문제를 그렇게 제시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뒤로 넘겨봐봐요.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비문학이 나오죠? 비문학. 그래서 비문학도 출제 경향에 맞게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놨죠. 비문학. 그 다음에 뒤가 들어가면 이제 어문규정. 어문규정 나오는가요? 어문규정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제 어문규정에서는 우리가 소위 질문을 많이 받는 요소까지 거기다가 내용을 좀 정리해 놓음으로써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물론 그 수업 중에 다뤄주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또 읽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일단은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이번 달, 그래서 1월 달에 진행될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겠는가. 알겠어요? 그 이후에 이제 문학이다, 또 제2차, 또는 우리 실전적 어문 규정이다, 또는 또 비문학, 유형별 또 비문학이다, 또는 이제 국문학과 관련돼서 특별히 요즘 3월 달부터도 시험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경찰직이랄지 또는 기타 시험들에 있어서도 이 국문학사에 관련된 내용도 기본적인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국문학사까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를 아울릴 수 있는 내용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우리가 숙지해둬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 뒤에 보면 뭐 한자랄지 우리말이랄지 속담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함으로써 이 교재 한 권을 통해서 물론 재진구 같은 경우는 16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만은 그 내용을 좀 압축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 그런 생각하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꼭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들로 중심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아마 뭐 생각하기에 한 2월 달쯤에 한자는 특별히 한자 부분은 혼자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2월 달쯤에 시간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이제 허락된다면 2월 달쯤 해서 한자 관련돼서 특강, 한자 어휘 특강을 좀 해주려고 그래요. 4월 달, 6월 달 시험을 대비해서. 그래서 이번 달에는 별도 단과 없이 문제풀이만 1월 달에 배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1마당 2014년 기출문제 관련돼서 국가직. 국가직은 어떤 유형이 먼저 나왔고, 사실 항상 재생산된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지만은 그런 유형이 재생산된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유형을 잘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두드러지게 우리 국가직에서는 계속해서 한 3년 내지 한 4년 정도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대체로 어휘 문제랄지 어법 문제랄지 문법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더더구나 그 어휘가 좀 증가했다는 거. 뭐가 증가했다는 점? 어휘. 그래서 어휘의 사전적 의미랄지 문맥적 의미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한자를 제시하고 그 한자의 뜻이 뭔가라고 하는 의미 중심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말을 해서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말 돋보기 공부하고 있죠? 우리말 돋보기를 통해서 어휘 부분은 좀 더 배경 지식을 넓혀놓는 게 좋겠다. 물론 본 수업 시간에 있어서 전개되겠습니다만은 한계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한계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틈틈이 공부해 두는 게 좋겠다. 첫 번째 띄어쓰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띄어쓰기 제1번 문제 띄어쓰기에 관련돼서 제시되는 가운데 일단 띄어쓰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머릿속에 정리될 것은 우리는 띄어쓰기의 기본적 단위는 띄어쓰기의 원칙적 단위 띄어쓰기의 원칙적 단위를 얘기해 보시오. 띄어쓰기의 원칙적 단위 띄어쓰기의 원칙적 단위는 단어죠. 뭐다 같이 단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띄어쓰기의 원칙적 단위 단어다. 그러니까 단어는 다 뭐야 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야. 무슨 말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단어가 하나가 돼서 뭐 합성화가 된다든가 있어 없어요? 있죠. 또는 여러 개의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띄어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올 때마다 주의를 좀 해둬야 되겠죠. 일상적으로 단어 중심으로 띄어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띄어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머릿속에 뭐만 원칙을 세우면 돼? 단어는 무조건 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한 단어처럼 생각하자고 두 개의 단어로 생각했는데 한 단어로 취급되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외워야 되겠죠. 내 말 좀 이해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는기 먹다. 뭐가 맞다지? 가는기 먹다. 보잘것없다. 이거 보잘것없다. 보잘것없다. 보잘것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가는기 먹다라고 하는 거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용적 표현으로서 하나의 단어로 취급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 개의 단어가 만났지만 그것들은 띄어쓰지 않고 다 뭐한다? 붙여 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공부할 때 원칙은 뭐다? 단어 중심으로 다 띄어쓴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 음절이 됐든 이 음절로 된 단어든 다 뭐야 돼? 띄어써야 돼. 그런데 나는 갈 수가 없다. 갈 수 없다 할 때 갈 수 없다는 어떻게 써야 되죠? 갈 수 없다. 띄어쓸 고려해서 써본다면 갈 수 없다. 아니, 말 좀 해줘봐, 참. 지금 너무 침묵인데. 갈 수 없다 할 때 어떻게 돼요? 갈 띄고 수 띄고 없다 해야 되겠죠? 왜? 단음절 형태로 됐다 할지라도 수라고 하는 것은 의존명사 하나의 단어다. 한 단어니까 뭐 한다? 띄어 쓴다. 그 원칙이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저두헌집. 다 같이? 저두헌집. 그렇다면 그것도 띄어 써야 돼? 붙여 써야 돼? 띄어 써야 돼. 관형사는 뭐다? 단어다.
단어는 다 뭐한다? 띄어쓴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저 띄고, 두 띄고, 헌 띄고, 집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에 뭘 외워야 돼? 띄어쓰기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원칙은 단어 띄어쓰기. 그래서 우리가 한글 맞춤법 총칙에 제시되어 있죠? 한글 맞춤 총칙 제1항을 외워본다. 시작.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대상으로 소리대로 적대, 어법에 맞게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총칙이야. 총칙에 대한 예문은 5년 동안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원별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아까 내가 이거 내용을 구성한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구성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나라면 이런 그 기출문제가 나왔을 때, 작년에 나왔을 때 이런 유형이 나왔는데 나에게 있어서의 배경 지식은 어느 정도 있었는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걸 가늠해보라는 거야. 가늠해보고 이제 뒤에 가면 각각 단원별로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문제를 나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3월달 힘들잖아. 모의고사식으로 가는데. 그래,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구성한 겁니다. 무조건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이제는 끄집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론반에서 배웠던 내용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내가 문제에 적용할 것인가. 알겠죠? 그래서 다소 귀찮고 힘들더라도 뭐 해야 돼요?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자꾸 끄집어내어서 문제에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적인 문제풀이 시간이 되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예습적 차원에서 듣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뭐 그런 학생들은 이런 유형이 나왔고 이런 내용이구나, 또 문제가 이렇게 되는구나 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단원별 문제풀이만 잘 들어도 실제적으로 시험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별도의 문제 안 풀어도 단원별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배경 지식과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다면 여러분들 다 시험에 좋은 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소중하다 생각하고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둘 거 일단 원칙을 잘 알아둬. 그리고 띄어쓰기에 대해서 나오면 띄어쓰기가 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기출문제도 많이 나오죠. 그러면 띄어쓰기 딱 하면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돼? 단어는 띄어쓴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어. 그런데 단어인 줄 알았던데, 이 단어인 줄 알았던데, 여러 개 단어인 줄 알았더니 하나도 단어 취급하는 거 있더라. 알겠어요?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품사는 뭐와 일치한다는 점? 단어와 일치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조사인 줄 알았더니 의존명사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없어요? 그럼 조사는 뭐 한다고 했어요? 모든 단어를 띄어쓰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제외한. 조사를 제외한. 그래서 우리가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이 뭐가 나와요? 띄어쓰기에 대한 규정이 있죠? 띄어쓰기. 근데 그 띄어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단어는 띄어쓰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제외한. 조사도 단어로 취급하죠. 그러나 조사를 제외한. 때문에 좀 이해되겠어요? 조사를 제외한.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사를 갖다가 제외한 모든 단어는 뭐 한다?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거. 그런데도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이 조사인지 아니면 의존명사인지 형태가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조사, 상황에 따라서 의존명사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세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되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만큼 대로뿐. 뭐가 있다지? 만큼 대로뿐에 대해서 얘기했고, 만큼 대로뿐만 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겠고. 또 하나, 우리가 어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붙는 거죠? 어간에 붙는다. 그럼 단어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뭐가 있느냐? 어간과 어미가 합쳐 단어죠. 어간도 의존 형태소, 어미도 의존 형태소. 의존 형태소 합쳐서 하나의 뭐가 된다? 단어가 된다. 그래서 어간과 어미가 뭉쳐 단어가 된다는 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미로 취급될 때는 띄어써야 돼? 붙여써야 돼? 어미는 붙여써야 되죠. 근데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어미인 것도 있고 의존명사도 있다. 그래서 어미와 의존명사로 되는 것은 뭐야 돼? 띄어써야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다? 바지대를 얘기한다고 했죠. 니은바, 니은지, 니은태.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초점이 되는 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띄어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좀 덜 나오겠죠. 그런 거래요. 원칙을 잘 세워놓고 그 원칙에 있어서 어긋나거나 예외적인 것들을 자꾸 수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점수를 맞는 것이다. 물론 1번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 가운데 예외적인 거, 그렇죠?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미냐 아니면 의존명사냐, 그걸 고르는 문제 가운데 바지대를 중심으로 시험에 나왔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유형이 나왔을 때는 좀 쉽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어느 말을 믿어야 옳을지 모르겠다. 뒤에 모르다나 알다가 나오면 무조건 지는 어미의 일부라고 했죠. 그래서 막연한 의문을 나타낼 때 지는 어미로서 붙여 쓰고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지는 띄어쓴다고 했죠. 뭘로써? 의존 명사로서. 이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생각나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옳을지 모르겠다, 또는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또는 믿어야 옳을지 모르겠다 할 때 치는 붙여 써야 맞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다른 쪽에서 신문지 출시된다면 온 국민 정도 알아둘까? 온 국민 있습니까? 이 온 국민 정도 좀 알아두면 되겠죠. 온 세상이다, 뭐 온통이다, 뭐 이럴 때는 하나 단어로서 붙여 쓰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온이라는 말이 관형사, 뭐다는 점 관형사로서 사용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온 국민이라는 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그래서 이 온은 관형사입니다. 뭐라는 점? 관형사. 정리됐어요? 뭐 온골처럼, 온통처럼 이것이 하나의 접사처럼 사용돼서 붙여 쓰는 단어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온이라는 것은 원래 관형사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온 국민이, 온 나라가 정리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온이란 말의 어떤 전체적 의미를 갖고 있는 관형사로 쓰이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것만 좀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해결해야 할 것은 두 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 이 두 번이라는 말은, 자, 두와 번이 띄었죠, 분명히. 물론 꼴은 전미사니까 붙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에 대해서 다소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번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다? 한 번이라는 말이 있죠? 이 한 번을 갖다 띄었을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다? 붙여 쓸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한 번이라는 말을 띄어 쓸 때 있고 붙여 쓸 때도 있는데 이때는 어떤 의미일 때 우리가 띄어 쓴다고 했죠? 두 번이나 세 번이라는 말에 대응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면 한 번은 띄어 쓴다. 횟수와 관련돼서. 그러나 이 한 번이라는 말이 일단 1차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일 때는 뭐 한다?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쓴다. 그래서 한번 해봐. 뭐 한번 일단 해봐. 이런 의미일 때 한 번은 붙여 쓴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두 번, 세 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한 번은 붙여 쓴다. 알겠어요? 내 말 좀 이해돼요? 두 번이나 세 번, 네 번이란 말과 대체될 수 없으면 뭐 한다? 한 번은 붙여 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둔다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겠죠. 그래서 1번 문제가 뭐의 문제에서 띄어쓰기 문제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이 두 번째 문제가 밑줄짝 중심 내용. 중심 내용에 대한 문제다. 중심 내용. 중심 내용이 있죠?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중심 내용은 바로 뭐와 관련됐어요? 작가의 중심 의도 또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중심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바꿈 장치죠. 중심 내용은 뭐냐?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은 뭐냐? 중심 의도는 뭐냐? 다음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뭐냐? 다음 중에서 다음 글의 글쓴이의 의도는 뭐냐? 다 같은 질문이야. 글쓴이의 의도. 자, 간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동안에 잘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가 그 고전수필 관련돼서 설이 나왔어요. 물론 우리 교재는 다 있죠. 설 관련돼서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규보의 이옥설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 설과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내용적 구성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설에 있어서 내용적 구성은 거기에 대해서 경험적 사실이 나온다고 했죠. 경험적 사실에 대해서 그로부터 느낀 바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경험은 사실적 내용이라고 했죠. 그 사실은 하나의 무엇을 내포한다?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라고 했고, 그 사실은 뭔가를 주장하게 하는 근거로서 작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자기의 체험적 사실을 통해서 느낀 바를 얘기했는데 그 느낀 바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의미를 지닌 거고 그 의미는 바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알겠죠? 그런 내용적 구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고전 수필로서 수필의 일부로 보는 이유는 실제적인 자기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느낀 바를 갖다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수필이죠. 자기의 인생 그런 체험을 통해서 느낀 바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문학이 뭐다? 수필이다. 그래서 수필에서 한 문제만 내라 그러면 수필은 무엇을 갖다가 지적해야 됩니까? 주제를 묻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문학적 장르보다 작가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문학이 수필이기 때문에 수필에서 한 문제만 내라 그러면 주제를 물어봐요. 알겠죠? 주제를 물어본다. 주제를 물어본다. 아니면 그 주제를 물어볼 때 뭐라고 나와요? 그 주제적인 의식이라는 것은 작가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과 관련된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위 작품을 통해서 볼 때 작가의 인생관과 유사한 것을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 문학 작품을 제시할 때가 있겠죠. 문학 작품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시조겠죠, 시조. 알겠어요? 그렇다, 시작. 그렇다. 유형을 알려주니까 그 시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시조에 대한 것들도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해두면 좀 더 좋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문제의 방향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재도 있었고 쉬웠던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 이규보의 이옥설. 자, 나는 이에 뭐 한다는 점?
느낀 것이 있었다 했죠. 밑줄자. 느낀 거. 그렇다면 느낀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나지? 중심? 여기에 생각이 있겠죠. 중심 의미가 담겨 있겠죠. 나는 느낀 것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내용 보지 않더라도 뭐요? 뒷내용만 보도 되겠네. 자기의 느낀 바가 뒤에 서술되지 이런 것을 나는 느꼈다가 아니잖아. 느낀 바가 있었다. 그럼 느낀 바가 뭐냐 봤더니 사람의 몫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마찬가지라는 사실은 그러면 앞에 언급된 내용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했죠. 지붕이 고장났을 때 그 집을 갖다 고쳐가며 했더니 피해가 더 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라는 뭐에 놨지? 집을 갖다 고치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의 결부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유추 방식이라고 해요. 무슨 방식? 유추. 좀 더 친숙한 비유를 통해서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좀 더 친숙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놨지? 유추. 그러니까 이 글의 전개적인 어떤 방법은 무슨 방식? 유추적인 방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 방법은 유추야. 알겠죠? 수필에서 주된 표현 방법이 뭐라고 해놨지? 유추. 아마 단과를 받았던 학생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했었죠. 토요일마다. 3개월 동안 수업반이라고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문법부터 시작해서 어문규정, 지난달에는 비문학과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해줬어요. 그것을 적용한 학생들은 좀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거에 그래서 이욕설이라고 하는 거 보면 자,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 나왔죠?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됐다는 거죠. 오히려 지붕이 고장났을 때 그 지붕을 내버려 뒀다가 오히려 큰 피해를 보듯이 사람이라는 마음이라는 것도 역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면 그것이 더 큰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의도는 고쳐가며 살아라. 뭐라다? 고쳐가며 살아라. 그 부분에 작가의 중심 생각이 들어있죠. 그래서 문제다 몇 번 다 같이? 3번이다. 잘못을 알았으면 그 잘못을 고쳐야 되겠죠. 정리됐습니까?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욕설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욕설. 자, 뒤에도 보면 지방직 가보니까 이제 국가직을 치르고 나서 지방직으로 가니까 지방직에는 이렇게 한문수필 설이 안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아마 한 출제자가 그 설 관련돼서 고전문학에 대해서 시험 문제 출제됐던 것 같아요. 문학을 했던 사람이. 그래서 또 나왔죠? 네? 또 나왔습니다. 슬견설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슬견설. 미리 보고 갈까요? 슬견설. 슬견설도 같은 내용적 구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4페이지 있어요. 14페이지. 14페이지 11번 문제. 보입니까? 11번 문제 그게 2급에 뭐라고 나왔어요? 슬견설. 그래서 이례적이죠? 국가직에 나왔으면 지방직에는 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같이 연속적으로 해서 나왔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급에 뭐라는 작품이 같이 슬견설이 있다. 잘 알아요. 자, 이번 실에서는 그 주제를 묻는 양상보다는 단어들의 관계. 이거는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대로 한 십몇 년 전에 나왔던 시험을 그대로 냈더라고. 알겠어요? 십몇 년 전에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단어들의 관계와 관련돼서 나왔었는데 이 문제를 그대로 또 발췌해서 냈더라고요. 아마 그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우리 학생들 다 잊어버렸겠지. 아니면 그 냈던 사실을 모르고 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한 20년 가까이 강의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근데 이게 똑같이 났더라고. 그래서 이제 2기부의 슬견설에서 주제를 묻지 않고 단어들의 관계를 물어봤다. 요즘 최근에 공무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단어들의 관계의 문제죠. 그래서 유의관계냐, 반의관계냐, 더 나가서 좀 더 내용적 의미관계, 내용적 의미관계로서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반의관계, 유의관계, 동의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 의미관계로서 나올 때 있다. 그래서 대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고 있죠. 나비와 꽃은 무슨 공생관계다. 무슨 관계? 공생관계다. 또는 선후관계다. 이런 거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단어들의 관계를 물어봤다. 대표로 여기서 보니까 뭐와 뭐의 관계를 갖다 얘기하고 있어 밑줄친 소재들의 관계가 다른 하나는 뭐냐 했을 때 이와 개가 있고 벌레와 개미, 달팽이뿔과 소의 뿔, 메추리와 봉쇄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지문 속에 나와 있는 그런 문맥적 속에서의 갖는 단어들의 관계를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이와 개 있을 때는 이는 작은 것, 개는 큰 것.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벌레와 개미 자체는 전부 다 작은 것, 작은 것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달팽이뿔과 소뿔은 달팽이뿔은 작은 것, 소뿔은 큰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메추리와 봉쇄는 메추리는 작은 것, 봉쇄는 큰 것. 그런 관계죠. 그래서 문제다 몇 번이었다? 2번이었다. 근데 뜬금없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그 문제의 방향이 초점을 좀 잃었다면 상당히 어려웠겠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문을 읽어봤어야 돼요. 지문 속에 이들의 단어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요 슬견서를 통해서 주고졌던 교훈은 뭐였어요? 슬견서를 통해서 주고졌던 교훈은 슬견서를 통해서 주고졌던 교훈이 있잖아. 느낀 바가 있잖아. 이거는 뭐 한 사람이 와서 손이 와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다 그 손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죠? 그랬다 시작. 그랬다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수능형으로 나오면 이 글이 뭐와 같이 연결돼 나오냐면 적벽부와 연결돼. 적벽부에서 손이 나오죠? 손을 깨우쳐 주는 거거든. 내 말 좀 이해되겠어요? 결국 인간과 자연이 서로 뭡니까? 자연은 무한한 것이고 인간은 유한적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손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인간과 자연은 하나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어느 관점을 보냐에 따라 다르다. 유한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연도 유한적인 것이다. 왜? 봄, 여름, 가을, 겨울 매번 맞는 봄, 매번 맞는 가을, 매번 맞는 겨울이지만 각각 그 겨울은 2013년 겨울과 2014년 겨울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요? 작년에 여러분들의 이 겨울과 지금의 겨울을 생각해봐. 다를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유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변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연도 변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랑 것도 마찬가지야. 변하지 않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작년에도 문제풀이가 있을 것이고 올해도 문제풀이가 있겠죠. 이렇게. 그런 거래요. 그럼 계속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또 수업이랑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무슨 관계? 그거 뭐 하는 것이다. 어느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통해서 손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이 적벽부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도 역시 뭐다? 손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죠. 내용 연결 관계. 혹시 모르잖아. 시험 문제. 그다 써놓고 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소동파의 뭐가 있다지? 적벽부. 같이 연결돼서 이게 때에 따라서는 강의하다 보면 그게 뜬금없이 말했던 것이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무슨 알겠죠? 그런 관계. 그래서 뭐 이 내용을 확장시키려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알아두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이 교부의 슬견설이라고 하는 것. 왜 이걸 얘기했죠? 자,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밑줄 자. 나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겠는가? 상대방이 내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나오죠? 자, 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피와 기운이 있죠. 동그라미. 피와 기운. 피와 기운. 이 피와 기운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일부로서 생명 전체를 나타내죠. 에? 그래서 일종의 대유야, 대유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피와 기운.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 열것법과 더불어서 점점점 크기가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점강법. 열것법과 점강법이 사용됐다. 점강법. 지금 보고 있죠? 교재 몇 페이지? 15페이지. 자,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큰 놈 나오죠? 자, 큰 놈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왔다? 작은 놈, 세모.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밑에서 제시되는 단어들의 관계는 큰 놈과 뭐의 관계? 작은 놈의 관계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그러니까 큰 놈과 작은 놈. 되는 거죠? 큰 놈과 작은 놈. 확실해졌잖아, 그죠? 단어들의 관계가.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뭐 한 것이지? 대조한 것이지. 여기에 그 주된 글쓴이에 있어서의 지은이에 대한 어떤, 지은이 아니라 손에 대한 깨우침을 주고자 설명의 방식, 뭘 들고 있다? 대조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대조한 것이지. 보다 같이 대조. 이 글의 주된 서술 방법과 관련해서 대조가 있습니다. 대조. 자, 대조한 것이지. 또 한 번 뭐냐? 당신을 놀리기, 밑줄 자, 놀리기. 그렇다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그렇다 밑줄 쳐놓고, 다음 중, 그 이유는 뭘까? 이렇게 나올까요, 시험 문제? 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그렇다면 거기다 밑줄 쳐놓고, 이유는 뭘까? 그러면 답은 상대방이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십니까? 네, 알겠어요? 다만에서 말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오해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죠? 그러면 이제 재미있으라고 첫 시간이니까 재미있으라고 하면 이것을 또 확장을 시켜서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동인의 배따라기라는 소설이 있어. 뭐가 있다지? 김동인의 배따라기. 그 김동인의 배따라기에서 나오는 주인공 나는 결국 오해 때문에 한 가족의 비극적인 측면을 초래하게 되죠? 그렇다. 시작. 그렇다. 배따라기라는 소설 있잖아. 김동인의 배따라기. 거기서 형제간의 오해 때문에 생긴 한 가족의 비극적인 측면을 묘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낭만주기의 작품이 배따라기가 있죠. 의처증이 심한 주인공 나. 알겠어요? 예, 아내는 젊고 아리따운 여인. 그러다 어느 날 뭡니까? 장에
아내를 줄 선물을 사러 나갔다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났던 것은 평소에도 행실이 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 아내가.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예편네가 이 일에 또 뭐 또 노닥거리고 있지 않을까, 동네 청년들하고 하고 단숨에 집에 오니까 방 안에서 아우가 뛰쳐나오고 옷걸음을 갖다가 뭡니까? 열면서 아내가 뛰쳐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연놈들이 세상에 시동생하고 형수가 놀아놨다 이렇게 생각한 남편이 막 거기 창고에 가서 막 낫을 갖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우는 도망가고 아내는 거기 잡혀서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그 억울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내 죽게 되잖아. 자살하게 되잖아. 그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이야기의 한 비극은 결국 뭐로부터 초래됐다? 오해로부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손은 뭐에 따랐지? 오해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오해하고 있죠? 그 오해를 갖다 뭐예요? 풀어주는 거 아니야. 지금 설득적으로 풀어주고 있죠. 그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측면에 있어서 보면 둘 다 공통된 정서는 뭐냐? 나올 수 있잖아요. 오해, 시작, 오해. 단어들의 관계 속에서 질문이 출제될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또 다음을 봅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봅시다. 자, 열 손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의 차이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차이가 있어요. 큰 것과 작은 것. 자, 그럼 물었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지금 이 순간에 실험해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프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본질은 똑같다는 얘기야. 뭐는 똑같아? 본질은. 현상적인 측면에서 큰 것도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똑같다? 본질은 똑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한 몸에 붙어있는 큰 지절과 작은 부분이 골고루 뭐가 있으니? 피와 고기죠? 피와 고기가 있으니 그 아픔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수를 받은 자로서 어찌 저놈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렇게 한 몸에 붙어있는 것도 그럴진데 각기 수를 받은 것, 각각의 생명차라는 얘기죠? 각각의 생명차는 오직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놈은 좋아할 게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러가서 눈하고 고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달팽이 뿔과 쇠뿔, 메추리와 봉쇄 나오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작은 것과 큰 것, 이런 관계로서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글에서 손에게 끼우치고자 했던 작가의 중심 생각은 뭐예요, 나같이?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하는 손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편견을 갖지 마라. 뭘 갖지 마라? 편견. 큰 것은 생명체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은 생명체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 가치가 없다고 하는 생각. 그러나 우리도 사실, 방바닥에 기어가고 있는 개미, 아무런 죄의식 없이 확 발라서 죽여 안 죽여요? 죽일 수 있죠? 사실 바퀴벌레도 막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바퀴벌레는 좀 약간 컸을 때는 좀 약간 두려움도 있긴 있지만, 아무튼 그냥 확 해서 던져 죽이잖아요. 또 파리 하나 죽이고, 모기 하나 죽이고, 미안하다고 합니까? 그런 생각 안 치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체. 근데 통계에 의하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들도 고통을 느낀답니다. 뭘 느낀다? 고통을 느낀대, 고통을. 우리 인간만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제 파리 모기 죽일 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단숨에 죽이는 게 좋습니다. 아십니까? 단숨에 죽여요. 그 개미 잘못 눌렀다가 쩔뚝쩔뚝 걸어가는 모습 보면 그거 가닥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죽여주는 게 좋습니다. 아십니까?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 관련돼서 보면 편견을 버려라. 뭘 버려라? 편견을 버려라. 그래서 이 기부의 슬견설에 있어서의 주제는 편견을 버려라. 모든 것 다 생명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 초점에는 동일하니 현상적인 것에 대해서 구별하지 마라. 그래서 편견을 버려라가 바로 이 슬견설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참고해 두기 바랍니다. 슬자가 이슬자고 견자가 개견자야. 알겠죠? 우리 아마 한자권에 대해서 아마 견자가 더 써줬을 건데 이슬자는 상당히 재밌다겠죠? 머릿속에 곤충이 산다. 그래서 이슬, 시자? 이. 머릿속에 머리 모양이잖아. 거기에 곤충이 있죠? 그래서 개견자. 그래서 슬견설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 알아둬라. 이거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한문수필 설로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참화설. 참화설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말을 빌려 탔을 때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갖다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거요? 자, 이 세상에 딱 와 보니까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유욕을 버려라. 소유욕을 버려라가 바로 참화설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교훈이었죠. 이곡의 참화설.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하들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이규보의 경설이라는 한문 수필도 있죠? 이규보의 경설. 맑은 거울을 갖다 보고 있는 처사에게
의문점을 제기하죠. 아니, 맑은 거울이 아니라 막 먼지가 가득 낀 거울을 보고 있는 처사에게 아니 어떻게 거울을 보려면 맑은 거울로 보야지 왜 당신은 왜 이렇게 먼지가 낀 거울을 보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처사가 이야기하기를 즉히 맑으면 결국 상대방의 뭐만 보인다? 결점이나 단점만이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 없어요? 아이고 피하게 되죠? 아이고 피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주고자 했던 교훈은 뭐냐면 맞춰가며 살자라고는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뭐다? 처세술. 자기 혼자만 고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덜어나게 맞춰가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맞춰간다 할지라도 거울을 먼지를 닦아내면 그 맑은 거울 속에 본 모습이나 먼지 속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본래의 나는 다름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본질은 똑같은 거 아니야.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춰준다 할지라도 나는 편해서 안 편해서? 편하지 않은 것이니까 결국 맞춰가며 살자는 이야기. 아이고 내가 이렇게 보면 뭐 금묵작이라 하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틀리겠지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러나 저 사람에게 맞춰준다고 해서 내가 오늘 이쯤에서 길을 가다가 논에 한 농부가 물을 심고 있어요. 근데 나는 뭡니까? 대감이야. 나 양반이야. 내가 딱 걷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농부와 물을 심다고 해서 내 자신은 편하는 게 없다는 거야. 맞춰주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눈높이 맞추려고 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 줄 알겠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어른으로서의 변함은 없다는 겁니다. 맞춰준다 할지라도. 무슨 말이겠어요?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치자 했던 것이 바로 이 교부에 뭐였다? 경설이었다는 거죠. 경설은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거 이외에 고등학교 때 언급되어지는 그런 문학작품 가운데 설에 대해서 좀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씩 귀담아 놨다가 혹시 하나 또 올해는 다른 설이 나올란가? 무슨 말이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만 더 한다면 안정복의 아기설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지? 안정복의 아기설.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안정복의 아기설은 벙어리 그릇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벙어리 그릇은 저금통이에요. 뭐다는 점? 저금통. 저금통에는 입이 있어 없어요? 저금통 돈 좀 투입구, 돈 투입구가 입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런 거래요. 입 있죠? 그래서 그 입에 대한 이야기는, 입은 뭘 하죠, 우리가? 입은 일 가지고 뭐답니까? 뭐남이? 입 갖고 뭐예요? 먹기도 하지만 말을 많이 해, 말을 하죠, 말. 그래서 입은 곧 뭐다? 말인데, 그래서 말의 경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아기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에 따라서 이런 어떤 수고를 할 때가 있죠? 말을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질 때 있어 없어요? 그때 그 말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럴 때 있죠? 그때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다면 아마 그 남자가 지금 살 건데. 그래, 안 그래, 우리 학생? 자, 미안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때 말할까? 그때 고백할걸.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질 때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말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때도 있어 없어요? 그때 좀 참을걸. 조금만 참았으면 됐을걸. 그때도 괜히 내가 질렸나 보다. 알겠어요? 생각할 때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아기설에서는 말의 경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 꼭 해야 되겠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면 하지 말아라. 괜히 하지 말아야 할 때 말을 해서 근심을 사지 마라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말의 경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아기설. 알겠어요? 저금통을 통해서 받은 하나의 교훈이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설이었어요. 자, 지금까지 쭉 얘기했습니다. 한번 상기해 볼까요? 자, 그만 배웠던 내용 가운데 하나 얘기했다. 이욕설의 주제는 다 같이. 이욕설의 주제. 고쳐가며 살자. 시작. 고쳐가며 살자. 전라도 말로 한다면 마음꾼형을 고쳐가며 살자. 그런 얘기죠. 이제 올해도 시작됐으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고쳐가며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 슬견설은 편견을 버려라. 뭐다 같이? 편견을 버려라. 참화설은 소유욕을 버려라. 그래서 과거 경남지방지 시험 문제에서 법정의 무소유와 같이 연결해서 나왔던 거야. 참화설을 다른 제목으로 바꿨을 때 알맞은 것은 무소유 이렇게 해서 언급이 된 거죠. 판서도 하겠지만 가급적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단원별 문제풀이에 대해서는 정리하면서 드려야 되니까. 무슨 말겠어요? 말을 많이 하니까 잘 귀담아 들었다가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실전이 아니니까. 배경지식을 많이 끄집어 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경설이 있어요. 경설의 주제는 처세술. 다 같이 처세술. 좀 맞춰가자. 맞춰면 살자. 뭐 알겠죠? 나도 좀 그런 것은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자꾸 노력해야 되겠어요. 맞춰가려는 노력. 그러잖아요. 처세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하셨습니다. 악의설, 다 같이 말의 경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목숨을 아끼지 말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할 말이 있으면 그러는 거야. 근데 할 말이 없을 때는 뭐야? 할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고여지 괜히 말을 해가지고 거기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오히려 화를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거, 말을 참을 수 있는 것도 이거 대단한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참을 수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꼭 뭐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면 하지 마라. 말에 대한 경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악의설의 내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례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고전수필, 설이 이 두 작품이 나왔는데 하나는 주제를 묻는 문제였지만 하나는 단어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로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3호 문제.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에는 또 언어 특성이랑 언어 기능이 좀 실종됐고 국어의 특징 중심으로 한글에 있어서의 그런 우수성 문제로 언어와 국어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 출제됐는데 이번에 작년에 언어의 특성의 문제가 나왔어요. 언어 특성하면 우리가 그게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기억해 두라고 했죠. 첫 번째, 언어 특성하면 생각나는 거. 자의성의 문제, 역사성의 문제, 사회성의 문제, 분절성. 이렇게 네 가지를 상당히 초점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뭐 체계성이 있다든가, 개방성이 있다든가, 추상성이 있다든가 더러 있지만 일단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은 네 가지다라고 했고 그 중에서 거의 70, 80%를 차지하는 게 뭐라고 했죠? 자의성. 자의성이 가장 많이 나왔잖아요, 자의성. 그런데 이번에 분절성이 나오는데 나오더라도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무지개를 통해서 나온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 지문의 내용, 언어 특성, 과거, 언어 특성에 관련된 지문을 발췌해서 그 언어 특성의 문제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분절성이라는 것은 자연의 세계는 연속적인데 그것을 외부 세계가 자연의 세계 아니겠어요? 그것을 불연속으로 인식하는 걸 뭐라고 나왔지? 분절성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 분절성을 다른 말로 불연속성이라고 했고 이 분절성은 무엇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다르냐? 무엇과 음양과 음성, 시작. 음양과 음성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분절성입니다. 그다 써놓을까요? 시험 문제 혹시 나올 수 있잖아. 음양과 음성을 구분하는 특성은 뭐냐? 그러면 나왔지? 분절성. 음양이라는 것은 동물의 소리나 자연의 소리를 음양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음양은 분절될 수 없죠. 동물의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뭐 사실 멍멍하지만 그렇게 멍멍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연속된 음인데 그것을 우리는 단순화시켜서 분절시켜서 그것을 표기하게 되죠. 언어의 무슨 성 같이? 분절성이다. 반면에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먹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먹다가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런 점에서 이제 분절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과 음성의 차이점은 뭐의 앱을 통해서 분절성. 그리고 분절성 떴다 하면 대부분 시간의 개념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무지개를 통해서 나온다. 뭘 통해서?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무지개를 통해서 제시가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알고 있다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 한번 넘어가기 전에 그 자의성의 증거를 한번 해볼까? 자의성의 증거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보자. 자의성의 증거 세 가지만 이야기해보자. 자, 자의성의 증거는 뭐? 자의성이란 뭐예요? 자의성 말로 한번 설명해. 자의성이란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이모적 관계, 자의적 관계에 있는 것을 자의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의성의 증거로서는 동음이어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은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걸 나타내고 또 하나는 이음동이요. 소리는 다르지만 뜻이 같은 관계도 있죠. 이런 것도 역시 고깃간, 푸죽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뭐다? 자의성의 증거죠. 또 나라마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형식을 달리하여 표기하는 것도 다 뭐예요? 자의성의 증거죠. 그래서 꽃을 우리는 꽃이라고 하지만 플라워라고 하잖아, 영어로는.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도 역시 기호를 달리해서 표기하고 있죠. 뭐의 증거? 자의성의 증거로서 이해될 수 있다. 정리됐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알아둬야 되지 않겠는가. 자의성의 증거. 자, 그래서 자의성이라는 것은 증거를 알아두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공무시험에 출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자의성이 약한 것은 뭘 말했죠? 의성어나 의태 같은 상징어는 자의성이 약하다. 우리가 꽃기 오면 뭐가 떠오른다고 했지? 닭의 울음소리가. 멍멍하면 개의 짖는 소리가 떠오르죠. 이렇게 어떤 기호에 대해서 대상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은
그 기호와 대상, 다시 말해서 형식과 의미가 다소 유연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점에서 결국 상징어는 자의성이 가장 약한 것이다. 뭐가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 닭이 LA 공항에 도착한다고 해서 코코들도 바로 울지 않죠. 우리는 똑같이 귀로 꼬끼요라고 들리지만 영어권에서는 코코 둘둘둘 들린다. 똑같은 소리도 다른 기호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 자의성이 있다. 상징어도 본원이 있다. 자의성이 있다. 근데 같은 언어권 안에서는 다소 유연성을 느낀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자의성이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2011년에 공무원시험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자의성이 약한 걸 찾는 문제를 마치 역사성을 자의성이 없는 것이냐. 역사성에 관련된 내용을 찾았는데 역사성 역시 자의성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왜? 형식의 변화, 의미의 변화. 언어는 변한다는 전제 속에서 설명되지는 언어적 특성을 역사성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역사성 역시 자의성의 증거가 된다. 알겠죠? 역사성 역시 뭐의 증거가 된다고요? 자의성의 증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의성의 증거가 되니까 자의성이 약한 걸 찾는 문제는 뭘 찾으면 된다? 상징어. 상징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모두 상징어라고 합니까? 의성어나 의태어. 시작. 의성어나 의태어를 모두어서 상징을 한다. 이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정리됐나요? 왜 말이 없습니까? 정리됐죠? 참고해 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기 전에 하나 꼭 역사성을 통해서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보면 형식의 변화, 의미의 변화를 갖는 것이 이제 역사성인데 그 형식과 의미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일어난다는 점. 알겠습니까? 잘 알아둬요. 형식과 의미는 개별적이면서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써놔요. 형식과 의미는 개별적이면서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동시에 변하면 언어의 대혼란에 빠지죠. 오늘 사용했던 어떤 의미와 기호가 내일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완전 언어적 대혼란에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형식의 변화와 의미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개별적이면서 점진적이지 동시다발적이라 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겠다. 자, 그 정도입니다. 4번 같은 거 보니까 뭐예요?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혼동하기 쉬운 말과 관련돼서 제시했던 것 가운데 워낙 쉬운 것이 나왔었어요. 늘리다냐, 느리다냐, 느리다냐. 그래서 늘리다는 양과 관련된 말이고 늘이다는 길이와 관련된 말. 근데 이게 또 하다 보면 말이죠. 그 자기적인 그런 언어적인 어떤 발음의 어떤 습관 때문에 잘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바지를 늘려 입어야지, 바지 길이를 늘려 입어야지 이렇게 평소 때 하던 사람이 시험 볼 때 잘 안 나오겠냐고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지 길이와 관련돼서 뭘 쓰고 다시 느리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머릿속에 기본이니까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늘이다와 그 다음에 뭐가 빠졌어요? 느리다와 그 다음에 느리다. 몇 가지? 세 가지에 관련돼서. 그래서 제일 위에 거 늘이다는 길이와 관련될 때 길이죠. 길이와 관련될 때고 이거는 뭐와 관련될 때? 양이나 또 부피죠? 부피. 그 다음에 느리다는 뭐야? 속도와 관련될 때 쓰는 말 하겠어. 다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순간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 풀 때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바른 답을 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헷갈릴 때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바지 길이가 짧아서 바지 단을 내어서 느려 입었다, 늘려 입었다? 바지 길이가 짧아서 바지 단을 내어서 바지 길이를 늘려 입었다, 느려 입었다? 우리 조금 배웠는데 이제 우리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시작. 그럼 뭐라 할까요? 바지 단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 바지가 원래 붙어 있는 거잖아. 그것을 바지 길이가 짧으니까 내어서 늘려 입은 거야, 느려 입은 거야? 길이니까 느려 입었다라고 해야 돼. 느려 입었다. 다 같이 느려 입었다. 근데 요즘은 그런 패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더 단을 더 이상 낼 수가 없는 경우 있어 없어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단을 내지 않다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막 쑥쑥 크잖아.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친구는 방학 동안만 18cm 컸어. 고등학교 때 18cm. 그러니까 방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야 이렇게 했는데 방학 끝나고 나니까 야 이렇게 되더라고. 야, 그래서 참 대단해. 그래서 그 학생이 그 친구가 복숭아 가수를 했는데
너 왜 어떻게 키가 크냐? 그랬더니 복숭아 먹고 컸다고 해서 내가 복숭아를 한동안 먹었던 적이 있어. 근데 배만 나왔어. 아십니까? 옆으로만 컸지 위로는 안 크더라고. 그런 것이 있어요. 아,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 180, 한 몇 cm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본다니까? 방학 동안 18cm 컸어요. 18cm. 대단하죠? 뭘 먹어야 그렇게 크는 거야? 복숭아 먹고 컸다고 그래. 18cm.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과 관련된 우리가 하나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겠죠. 거기에서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단을 내어도 안 될 때가 있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을 대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바지 길이가 짧아서 천을 대어서 늘려 입었다, 느려 입었다. 그때는 바지의 길이가 아니라 양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늘려 입었다. 시작. 늘려 입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혼동될 수 있죠. 우리말 어렵죠? 그러니까 바지 길이가 짧아서 단을 내어서 바지 길이를 뭐 했다? 느려 입었다. 길이니까 그때는. 근데 없는 거 있다. 바지 없는데 짧아서 어떻게 돼? 천을 댄 거죠? 다른 것을 댔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체적으로 보면 양이 늘어난 거지. 그래서 그때는 늘려 입었다라고 해야 맞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혼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 정도 알면 되겠고, 특별히 그 가름이란 말 있죠? 이 가름을 많이 틀려요. 이 가름에 대해서 알아들어라. 이 가름에 대해서는 크게 몇 가지 다음 같은 것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뭐 가늠이라는 말이 있다든가 가름이라는 말이 있다든가 가름이 있다든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소리가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뒤에 제2차 어문 규정에다가 제시해놨어요. 외워야 할 것들, 꼭 알아야 할 것들. 자, 그래서 가늠이다, 가름이다, 가름 있죠? 위에 가늠은 뭐예요? 우리 남학생도 잘 알겠죠? 총을 쏠 때 그 표적을 하면서 우리가 뭘 봅니까? 가늠자, 시작, 가늠자. 가늠해 본다라고 하죠. 헤아려 본다 할 때 가늠해 본다라고 하는 거리를 가늠해 본다, 맛을 가늠해 본다 할 때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죠. 거기에 가름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 갈다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다? 갈다. 갈다에서 나와서 대신하다, 대체하다. 이거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냉장고를 가름해 줄게, 대신해 줄게, 바꿔 줄게 라는 말. 근데 이제 어디서 많이 틀리느냐? 자, 이것으로서 인사말에 가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에 가름하겠습니다. 대신하겠다는 말할 때 가름이 아니라 시작, 갈음. 자, 쓸 때는 갈음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똑같이 가름이다 보니까 소리가 같다 보니까 잘못 표기할 때가 있다고요. 알겠어요? 대신하다, 대체하다 할 때 가름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름이라는 말은 편을 가르다 할 때 가르다의 명사형으로 쓰이는 거죠. 가르다의 명사형. 이해됐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겠다. 이해됐습니까? 잘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의 답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틀리다라는 말과 다르다라는 말도 우리가 구별을 좀 어떨 때 헷갈리는 경우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틀리다의 반대는 나같이 맞다. 다르다의 반대는 같다. 그래서 각각의 반대말을 넣을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혹시 헷갈릴 때는 각각 반대말을 넣어봐라. 그래서 틀리다의 반대는 나같이 맞다. 같다의 반대는 뭐다? 다르다. 아이고, 너는 말이야, 나와 생각이 틀려. 너는 나와 생각이 틀려. OX, X. 너는 나와 생각이 달라. 라고 해야 맞다는 거. 자, 그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자, 한자 성을 넣는 문제였죠? 자, 이번에 또 나왔던 그 문제, 2월 달에 한번 가서 시간을 좀 내볼까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 이번에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도금을 달아놓지 않았다. 뭘 달아놓지 않았다? 도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우리 수험생들이 어렵게. 그러니까 난도를 높이는 것은 상당히 쉬워요. 한자 부분에서 난도를 높이는 부분은 한자 성어나 한자를 제시할 때 도금을 안 다루는다는 거. 그러면 그냥 한자를 모르면 그 자체가 힘들죠.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거죠. 도금 없죠? 물론 내가 밑에 그 다뤄놨습니다만은 아비규환이다, 그 다음 운리지차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녹이등천이다, 그 다음에 백난지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00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백난지중인데 거기 보니까 좀 과장하자면 그 집의 겉과 속이 있죠? 비줄자 겉과 속. 이렇게 어떤 가로 속에 들어갈 말, 내용 채워넣기는 전체 문장 속에서의 문맥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앞뒤에 단어들을 파악하면 금방 한자 성어와 관련해서 도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어떤 한자 성어나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속담도 마찬가지잖아요. 속담은 거기에 대한 어떤 풀이적인 내용이 앞에 제시될 때가 많아요. 아십니까? 이러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 나와요. 아세요? 이러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결국 속담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걸맞는 속담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면 돼요. 내 말 좀 이해되겠어요?
그런 거니까 사실 어렵잖아요. 앞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겉과 속. 겉과 속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져가죠. 그 집의 겉과 속은 뭐뭐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달랐다. 있죠? 그렇다면 겉과 속 밑줄 정해놓고 제일 끝에 달랐다. 겉과 속은 달랐다. 달라도 가끔은 유행하는 말. 달라도 아주 달라. 알겠어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어쨌든 달라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야? 차이가 난다고 관련돼서 달라도 아주 달라. 그렇게 나올 때 운니 지차. 그래서 이 운자가 구름 운자거든요. 구름 운자에다 니자가 진흥 니자. 시작 진흥. 구름 운자에 진흥 니자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구름과 진흥이니까 어때요? 땅과 하늘 차이. 천양지차죠? 이해됐습니까? 천양지차. 한자성어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어요. 자꾸 이렇게 들어요. 오늘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예습을 좀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자꾸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듣고 자꾸 적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한자성어 문제죠? 운리지차, 천양지차 관련돼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나머지는 원무스님 뜻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백년지중은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라고 하는 백난지중. 만난지중. 뭐 이 말씀입니다. 백난지중이다. 또는 만난지중이다. 온갖 어려움을 만난이라고 그래요. 1만 만자 써서 만난이다. 알겠습니까? 만난지중 또는 백난지중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100이라는 말을 가장 큰 숫자로 생각하잖아요. 몇 번 태워줄 것 같아? 100번.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한용운의 찬송이라는 시를 보면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에서 이런 시가 같은 데서 숫자적 개념이 나오면 그건 정서적 깊이를 제시하는 거지 실제 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반모골의 나그네를 실 보면 구름에 달가다시 가는 나그네 있잖아. 그러죠? 그럴 때 남도 300리 나와 안 나와요? 남도 300리라는 말 나오는데 그 300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움의 깊이. 시작.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그게 뭐냐면 그 300리가 투벅투벅 걸어가는데 외줄인데 혼자 걸어가는 그 거리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남도 300리야. 실제 남도 300리를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적 화자의 정서적 깊이야. 그럼 정서적 깊이는 뭐냐면 나그네 갖는 근원적인 감정은 외로움. 외로움의 깊이. 시작. 외로움의 깊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는 360날 한양 섭섭해 우음내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피일 때까지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360날 한양 섭섭해 우음내다. 들어본 적 있죠? 그럴 때 360날이 뭐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상실의 깊이입니다. 상실감. 그러니까 나는 모란이 피어있는 순간은 5일뿐이 안 돼. 근데 5일뿐이 안 되는데 360일 날은 상실의 아픔 속에 살아가야 돼. 무슨 알겠어요? 그러니까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릴 때 원할 때 찬란한 슬픔은 뭐야? 찬란한 것은 그 5일 동안이 나는 찬란한 거야. 모란이 피어있는 순간. 그 순간은 내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계절이야. 그런데 그 지고 말면 나는 또다시 상실감에 빠져야 되고 또 다른 기다림 속에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러므로 360날은 뭐의 깊이? 시적 화자의 상실과 기다림의 정서적 깊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시에서 숫자적 개념이 나오면 단순한 수가 아니라 수의 의미가 아니라 정서를 나타낸다.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해두라고요. 알겠죠? 하나만 더 해줄까요? 김소래 보라는 것이 있어. 진달래 꽃이 있어. 김소래 진달래 꽃을 보면 뭐가 나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시길에 뿌려오다. 아름 있죠? 그게 저 정서야. 이 아름이라는 거 뭐예요? 님 향한 사랑의 깊이야. 아십니까? 아름이 단위잖아. 단위. 두 손을 벌려서 두 팔을 돌려서 안을 수 있는 것을 아름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그냥 꽃 한 송이 뭐 좋지. 이게 아니잖아. 한 아름. 다 같이 한 아름. 우리나라에서 진달래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는 곳이 영변이래. 그런데 이 김부자한 놈들이 걷다 뭐 해놨어요? 핵시설 해놨잖아. 그렇다. 시작. 그렇다. 그 영변 핵시설 알잖아. 그게 그냥 산으로 둘러쳐졌다 이렇게. 에? 그러니까 미사일 공격도 용이치 못하는 곳에 영변이라는 데가 있다. 그러니 그 들판에 딱 서 있으면 사방이 뭡니까? 진달래꽃이 피어있는 게 얼마나 아름답겠어. 그렇다. 시작. 그렇다. 통일되면 영변 핵시설 없애버리고 거기 다시 김소래 진달래꽃에 나오는 그 영변의 그 진달래꽃을 다시 부활시켜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 그런 정도와 우리가 생각해도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자, 고용 보고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6번 문제. 다음 우리 논지 전개 방식. 논지적 밑줄자. 논지 전개 방식.
논지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글쓴이의 주장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도출해내고 있는가, 뭐 이런 내용이 논지. 논지는 그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 시작. 주장하고자 하는 바. 알겠죠? 그걸 주장하고자 하는 바. 딱 보니까 뭐랍니까? 바다 생물에 있어서의 다양성에 대해서 일단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양성의 어떤 개체를 갖다가 결국 없앰으로써 저희 바다의 생태계에 큰 뭡니까? 어려움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멸을 갖다 과정을 갖게 됐다. 우리 인생도 우리 사람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해놓을까? 우리 바닷속의 밑줄자. 딱 보면 눈이 보이죠? 우리 바닷속에는 자 다양성이 크게 줄었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다양성이 크게 줄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줄자 자연 생태계와 우리 사회는 닮은 것 같다. 자, 그 자연 생태계를 우리의 삶에 비춰봤죠? 이런 것을 무슨 방식이라고 해서 나왔지? 유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만 알아도 뭐 유추 방식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양성 확보. 자, 화제요. 다양성 확보. 다양성 확보. 계속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화제요. 다양성 확보는 사회 집단과 생존과는 무관하지 않다. 생존, 사회 집단과 생존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은 뭐에 나지? 밀접한 관련이 있단 말이지? 밀접자. 이처럼. 자, 이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말이 나오면 앞에 논의에 대한 내용이 그냥 정리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중심 생각이 다 들어있는 거야. 이처럼, 다양성 확보는 자연의 효율적 사용과 사회 안정에 중요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됐죠? 이런 측면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되면 알겠어요? 다양성, 이렇게 논의가 정리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방식을 통해서? 유추 방식을 통해서 이 필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다양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글이구나.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럽니다. 고등학교 공무원 시험에서의 지문은 길게 안 나와요, 잘. 이런 정도의 지문은 어떻게 돼요? 한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요? 한눈으로 볼 수 없다면 두 눈으로 봐요. 알겠습니까? 두 눈으로.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측면을 좀 알면 되냐면 이 지시어 같은 거, 이런 의미에서 이처럼 또는 이와 같이 이런 말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그러나, 알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은 결국 앞의 내용보다 뒤의 내용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정 진술보다는 긍정 진술이 더 정보의 가치가 있다. 뭐뭐가 아니라 뭐뭐다 하면 결국 뒤의 가치가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지문이 길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거해 나가면 결국 몇 개의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몇 개의 문장을 압축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요지가 파악되니까 어때요? 답을 갖다 고르는데 상당히 용이하게 된다. 그런 훈련을 자꾸 문제를 풀면서 뒤에 가서 이제 비문학이 있죠? 실전 문제. 이거는 해설 정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긴장감이 떨어집니다만은 뒤에 비문학 관련돼서 실전 문제 풀 때 그런 것들 한번 연습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합시다.